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스파르탄 소프트웨어 교육원 봉진숙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풀어나갈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사물 인터넷의 역사와 사물 인터넷의 활성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연결되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사물 인터넷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 그 활용 분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IoT라고도 하는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름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사물 인터넷은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것 또는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물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물건, 그런 것들을 사물이라고 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에서 말하는 사물은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나 가구, 작은 소품들, 이렇게 형태가 있는 물건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 식물, 그리고 공간, 개념 이런 것들도 모두 사물에 속하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위키피디아에서는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또는 서비스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란 사실 수많은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이나 핸드폰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혹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친구와 채팅을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주체가 돼서 어떤 작업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비해서 사물 인터넷은 어떨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물 인터넷은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사물이 주체가 되는 개념인 거죠. 사물은 유형의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 식물, 공간, 개념까지 확장했다고 말했죠. 사물 인터넷이란 개념은 연결의 주체가 인간에서 모든 사물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물들이 연결되면 기존의 각각의 사물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침대와 우리 집에 있는 내 침대와 실내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침대가 사람이 자고 있는지 자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인지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등을 켜거나 끄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고 있으면 불을 꺼주고 사람이 침대에 없으면 불을 켜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들.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물 인터넷, IoT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사물 인터넷, IoT라는 용어는 1999년 케빈 애슈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을 한 용어였어요. 인터넷이 196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30년 후에 사물 인터넷이란 개념이 출현하게 된 것이었죠. 케빈 애슈턴이란 사람은 그 당시에 P&G 사의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한참 인터넷이 이슈가 되고 있을 때였죠. 센서에 관심이 많았던 케빈 애슈턴은 자사의 제품, 그러니까 P&G 제품에 무선 센서를 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과 연결시키는 것,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를 잘 표현하는 두 단어인 인터넷이란 단어와 사물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IoT라는 용어를 만들게 된 거죠. IoT라는 용어 자체는 1999년에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에도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사례들은 존재했었어요. 현재 사물 인터넷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말하는 최초의 서비스는 1982년 카네기 멜론 대학의 코카콜라 자판기로 알려져 있어요. 197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공학과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됐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아지면 연구실이 비좁게 되니까 일부 학생들이 외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구실들이 학과 건물에서 외부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학과 건물 내에 있던 자판기 위치에서도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멀리 있는 연구실에서 먼 거리를 찾아와서 콜라 자판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음료가 없거나 혹은 미지근한 콜라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판기에 마이크로 스위치를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각 음료대에 남아있는 음료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탐지할 수 있게 했고요. 이 마이크로 스위치와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연결해서 스위치의 작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스위치가 작동된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계산해서 음료가 차가운 상태인지 아니면 미지근한 상태인지도 알 수 있게 했다고 해요. 이것이 현재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와 유사한 최초의 IoT 서비스라고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이 이외에도 1991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커피포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커피포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커피포트에 커피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당 3번의 이미지를 캡처해서 서버에 전송하고 아이콘의 크기 이미지를 통해서 커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죠. 이처럼 사물 인터넷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점점 발전했고 용어도 만들어졌고 이렇게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센서 기술이 발달해야 되고요. 사물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이 성숙해야 돼요. 사물 인터넷이 지금처럼 활성화된 배경에는 표준화, 소형화, 저전력화, 저가격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물들이 문제없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서로 통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표준화된 방식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때문에 다양한 표준화 단체들이 다양한 무선 관련 표준화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만 같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뿐만 아니라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G웨이브나 지그비 등 다양한 무선 기술이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품의 소형화 그리고 저전력화가 사물 인터넷의 활성화 요인으로 꼽힙니다. MEMS 플레임으로는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커니컬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이런 MEMS 기술이나 또는 나노 기술. MEMS의 마이크로도 작다는 의미잖아요. 나노도 작다는 의미예요. 이런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반도체 소자를 수밀리미터 수준으로 작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반도체들은 그만큼 적은 전력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대량 생산을 통해서 반도체 소자의 가격은 점점 가격이 저렴하게 되었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물 인터넷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그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물 인터넷 기능을 가지는 사물은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물은 컨트롤러와 센서, 그리고 액추에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컨트롤러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사물이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제어를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센서는 특정한 일이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탐지하는 기능을 센서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는데 액추에이터는 시스템을 움직이거나 제어하는 기계 장치를 액추에이터라고 했었는데요. 사물 인터넷에서의 액추에이터는 어떤 센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사물을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사물 인터넷은 컨트롤러, 센서, 액추에이터로 구성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의 그림은 똑똑한 우산을 예로 사물 인터넷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갔는데 막 비가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시 우산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간 그런 경험들을 보통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똑한 우산은 날씨 정보를 확인해서 비가 오면 우산에 붙어있는 LED가 깜빡깜빡하게 함으로써 사람이 우산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산을 챙겨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우산이에요. 똑똑한 우산의 구성을 보시면 먼저 우산 손잡이에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동작을 감지할 수 있는 근접 센서도 붙어 있고요. 액추에이터로 사용될 수 있는 LED도 우산에 붙어 있어요. 먼저 컨트롤러는 인터넷에 연결해서 날씨 정보를 가져오고 해당 지역의 날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현관문 근처에 오게 되면 근접 센서 같은 우산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그러면 컨트롤러는 액추에이터에게 빛을 내! 라고 제어를 내림으로써 우산을 사람이 챙길 수 있게끔 액추에이터가 빛을 깜빡깜빡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사물 인터넷은 컨트롤러, 센서, 액추에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구성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 디바이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디바이스는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라는 것이 내장된 사물을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바이스는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를 내장한 사물을 우리는 디바이스라고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앞에서 살펴본 똑똑한 우산은 센서, 액추에이터, 컨트롤러 이 모든 걸 다 우산이 내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는 디바이스에 내장되어 있고요. 컨트롤러는 이후에 설명드릴 IoT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서, 액추에이터, 컨트롤러가 아까처럼 한 디바이스에 다 모여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는 디바이스에 그리고 컨트롤러는 IoT 서비스에 포함이 되더라.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디바이스에는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될 수 있어요.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 사람의 동작을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 센서,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 센서, 빛의 세기를 감지할 수 있는 조도 센서. 이 밖에도 이 그림에선 표현이 안 된 굉장히 무수히 많은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시작 때 말씀드렸던 침대와 실내 등이 연결된 사물 인터넷 예제를 통해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침대에 사람이 누워 있는지의 여부는 침대에 내장된 압력 센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침대가 센싱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IoT 서비스는 이러한 센싱 정보를 통해서 액추에이터인 실내 등에게 불을 꺼줘 또는 불을 켜줘 하는 제어를 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액추에이터에 해당하는 실내 등은 제어에 따라서 불을 끄거나 불을 켜거나 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침대는 센서의 기능을 그리고 실내 등은 액추에이터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각각 디바이스가 되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마트 전구라든가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 주전자 이렇게 사물들 중에 어떤 제어를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거 불을 켜라 또는 문을 열어라 또는 몇 시가 되면 물을 끓여라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은 액추에이터로 동작을 하는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이처럼 센서만으로 구성된 디바이스도 있고요. 액추에이터만으로 구성된 디바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핸드폰과 같이 센서도 가지고 있고 액추에이터로도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이처럼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디바이스라는 구성 요소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가진 어떤 사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사물 인터넷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네트워크예요. 디바이스 간 연결을 해주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디바이스와 IoT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는 디바이스 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디바이스와 IoT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디바이스 중에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없는 디바이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게 붙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서 어떤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새로운 디바이스죠. 이 디바이스를 거쳐서 웨어러블에서 센싱한 정보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IoT 서비스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바이스 중에서 인터넷에 직접적인 연결을 갖지 못하는 디바이스들은 다른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IoT 서비스에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물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물 인터넷의 구성으로는 IoT 서비스가 있어요. Io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처리, 컨트롤러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프로세싱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똑똑한 우산에서는 밖에 날씨를 봤더니 비가 와. 그리고 센싱 정보를 받았더니 사람이 근접해 왔어. 그러면 비가 오고 사람이 다가오니까 이제 불을 내는 동작을 해야겠구나 라는 제어를 판단을 해서 액추에이터에게 알려주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IoT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똑똑한 우산에서는 컨트롤러가 했던 그런 기능이 IoT 서비스가 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실내등하고 침대가 연결된 IoT 서비스에서는 압력이 느껴졌어. 그럼 사람이 누웠나 봐. 그러면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불을 꺼야겠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도 IoT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 내지는 디바이스가 보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처리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처리를 수행하고 저장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이 IoT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에서 중요한 것은 왜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연결되느냐, 어떻게 연결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연결되느냐, 연결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물들이 연결되면 무엇이 좋아졌을까요?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디바이스는 만보기예요. 사람이 얼마나 걸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죠.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있는 디바이스는 스마트 밴드예요. 역시나 만보기와 같이 얼마나 걸었는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심박수나 수면 패턴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디바이스이죠. 스마트 밴드를 이용하게 되면 1년 전에 내가, 한 달 전에 내가, 그리고 어제의 내가 얼마만큼 걸었는지, 어떤 패턴으로 수면을 취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나의 건강 상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물의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 또는 통신 모듈들을 내장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할까요? 왜 사물들이 연결되어야 할까요? 사물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 원격에서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별 사물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화된 어떤 시스템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무엇인가를 관리할 수도 있죠. IoT 기능을 갖춘 디바이스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게 돼요. 이런 데이터들은 보통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쌓이면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요. 이러한 빅데이터는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또는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분석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새롭고 유익한 서비스를 사람에게 제공하는 이런 식의 순환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물이 연결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고요.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함을 줄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러한 사물 인터넷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어쩌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물 인터넷의 활용 분야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홈,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이 활용된 분야들을 말해요. 집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전기기 혹은 가구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집을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스마트 홈이고요. 비닐하우스나 축사 이런 곳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원격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환경 등을 최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스마트팜도 있고요. 공장 내 설비 그리고 기계들에다 센서들을 설치하고 공정 내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해서 목적에 따라 스스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하는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요. 교통이나 안전, 에너지, 산업, 의료, 도시행정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시티까지 사물 인터넷의 활용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사물들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조화롭게 가치 있게 바꿔나가는 기술, 그것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